뮤지션으로서 이게 어떠한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영화를 물론 보신 어느 분들도 거의 다 계시겠지만 혹시 한두 번 정도라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한 영화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의 정점기죠. 1951년도에 이제 10만 명가량 되는 남북 합산 전쟁고아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전선이 남하했을 1.4후퇴 이후에 전선이 남하했을 때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남한고아를 일부 포함한 북한 전쟁고아들이 동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에서의 이제 사회주의의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전쟁고아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동유럽으로 간 고아들이 그 동유럽 각 어떤 고장에서 그 아주 전쟁의 상처를 겪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따뜻한 사랑과 양육을 받고 그리고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북송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맥락보다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상처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일하게 전쟁을 겪은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 또 다른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성과 부성을 아이들에게 전해준 그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 때 많이 하게 돼서 이야기가 너무 짧게 압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장황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영화 앞부분에도 잠깐 나오지만 되게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부터 출발한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요.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제 비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영화 공부를 한 뒤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드러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라는 비전을 주시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직접 소재를 하나님께서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모 출판사에,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실화죠. 역사적인 실화인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란타 크리스토바타라는 폴란드 전 국영-TV 기자가 쓴 천사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한국어로 이제 출판을 할까 말까 좀 간을 보고 계신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 자료를 넘겨주셨죠. 근데 저는 그때 기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재가 맞는가를 위해서 이제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 중에 자료를 뒤지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폴란드 선생님들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북한 아이들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폴란드에 머물다가 다 북송된다라는 지령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어느 폴란드 여교사 한 분이 주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갑자기 떼어놓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기도, 물론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도대체 이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래서 전쟁 고아에게 쏟아부은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되어서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소재다라는 확증을 받게 돼서 그것을 그때부터 이제 다큐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관심사는 북한이든 통일이든 전혀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직업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배우였기 때문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소재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게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간증보다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전쟁 고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전쟁 고아와 이제 남북의 분단된 현실, 거기에 남북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관련한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 이제 시청을 다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다른 기존의 다큐멘터리 북한이나 그런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다른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다큐멘터리가 사실 역사의 실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라면 굉장히 뭐랄 때 실증주의적이고 굉장히 그 많은 자료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토대로 사실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죠. 보통 그렇게 역사 다큐를 많이들 제작을 하시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역사 다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큐의 새로운 장르 중에 굉장히 드라마틱 다큐 혹은 시네마틱 다큐라고 부르는 장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에 굉장히 그런 실증주의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통일과 남북 관련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100군데 정도에서 단체 관람과 상영과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좀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통일 사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기도 하고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그 관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분열을 겪고 어떤 연구 단체나 대학별로 조금씩 그 정치적인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영화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견해들을 이제 저는 경험을 하면서 또 재미있기도 하고 좀 어떤 어려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진보나 보수의 관점, 정치적인 관점을 붙들고 그걸 놓지 않고 이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신 의도는 그 관점을 초월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어야만 그것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배경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거기에는 남한 고아들도 이제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었고요. 기도 가운데 그것이 서구 사회에 보내진 남한 고아들이건 아니면 동유럽에 보내진 북한 고아들이건 간에 생명을 잃을 그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전쟁고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들에게 대리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벌어진 전쟁을 그 전쟁의 가장 비참한 결과물인 전쟁 고아를
수습하신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겠다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라는 나라가 저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물론 다른 동유럽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왜 폴란드가 특별했냐면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거의 쌍둥이처럼 굉장히 비슷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그 연민, 그리고 그것은 그 연민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잃어버렸던 동심,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동심, 선생님들이 북한 고아들이 왔었던 그 나이에 바로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린 동심을 이 아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각자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았음에 놀랐다고 하셨으면 감독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널 분들 중에 원장님부터 하시죠. 패널 자리에 앉아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다른 분보다 먼저 빨리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힘이 어떤 건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알고 부통령이 inconvenient truth, 그게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정말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영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방영을 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다 바꿨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알고 그 부통령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상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폴란드 아이들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숨겨져 있던 그런 고아들, 그리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어떻게 이제 그 삶을 살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알고 부통령이 만들었던 그거와 못지않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키워드를 하나 뽑는다면 자유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자유는 리버티이죠. 리버티인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제 그 자유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자유를 잃은 것이죠. 자유를 잃었는데, 그 자유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폴란드에 간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아이들의 어떤 그 삶,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그리고 또 연구원을 맡고 있는 저에게도 큰 어떤 책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인식하게 된 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포지션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돕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역사를 하신다는 걸 보고 마침 이제 우리 연구원이 폴란드에 간 아이들 이런 걸 보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화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이제 전에 봤었는데요. 처음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되게 이제 통일 문제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는 진영 논리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만들었을까? 뭐 이건 이제 통일하고 직접 연관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한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전쟁과 연관이 돼 있고 이데올로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선입견이 담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팩트, 사실에 기반을 둔 쭉 흐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신앙적 정서와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관점이 이제 깊이 깔려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냥 푹 빠져들게 되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런 선입견은 그냥 지워지고 그냥 그 영화로 이제 제 생각이 정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또 다른 사람하고 소개시키고 싶어가지고 저 지방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어느 이제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는 주 감독님하고 이 영화를 소개를 했더니 어떤 영화냐? 그래서 이거는 요러한 영화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좋다 내지는 뭐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침묵이 이렇게 쫙 잠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 어떤 진영의 영화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청중들이 이제 다소 좀 보수적인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뭐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잘 나타내지는 않는데 뭐 혹시 뭐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아까 이제 마침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 그 소위 좌파, 우파 이쪽의 진영들이 또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하거나 소개하는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선입견이 아니라 어떤 확고한 어떤 진영적인 입장을 좌든 우든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에 상당히 이제 다른 반응들이나 어떤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스토리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진보적인 어떤 이제 연구소, 이제 과거사 연구소 이제 그런 쪽에서 상영을 했을 때는 이제 아마 그 다큐의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좀 노동에 동원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관점을 깔고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포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한인 교회를 투어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투어를 이렇게 중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영화를 미국의 교회들마다 돌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도와주느냐, 그 목사님, 도와주시는 목사님에게 그러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면서 그 속내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좌파 이제 빨갱이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영화다. 그래서 양쪽에 좀 극단적인 그런,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극과 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북한 전쟁과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폴란드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엘리트 부대로서 이 아이들이 쓰임을 받고 거기서 북한 체제에 충성하는 어떤 그런 인재가 되었는데 왜 이것을 그 미화를 시키느냐라는 어떤 측면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양쪽 이야기들이 저는 다 왜 그런 관점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어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슈를 대할 때 늘 그런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사실 작가의 의도는, 제 의도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깔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요즘 전 세계의 어떤 영화들, 정말 작가주의나 작품성 있는 어떤 영화들, 거장들의 영화들, 그런 영화들의 이게 트렌드나 흐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근데 그분들이 만들고 천착하는 이슈가 전부 다 어떤 장벽과 분리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어떤 계급 간의 어떤 분리, 그리고 인종 간의 분리,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리들을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분리를 다룬 영화고요. 그런 선상에서 볼 때 저는 사실 지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남과 북 통일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폴란드 선생님들과 이 한국의 아이들이 서로 굉장히 문화가 다르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폴란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혐오감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들의 행동도 많이 했다 그래요. 뭐 쥐를 잡아먹는다거나 버터하고 우유, 치즈 이런 거 그냥 보면 다 토하고 먹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애들의 어떤 그런 트러블도 일으키고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 왜냐하면 이 두 민족 사이에 사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사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정말 바디랭귀지부터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을 대하는 이 선생님들. 그게 단지 어떤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서만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화와 여러 가지 너무 배경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친자식처럼 품고 아직까지도 그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그냥 내가 보람된 일을 했어. 70년 전에 이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부모의 정을 느꼈다라는 선생님들의 증언을 저는 이제 폴란드에서 많이 듣고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는데 과연 이들을 연대시킨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추적하는 다큐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장벽, 지금 남한 사회 내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벽의 문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화를 얘기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죠. 저쪽 진영에는 뭐가 없어. 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하고 달라.
근데 이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그거는 그냥 분리가 되거든요. 물론 사실이기는 하지만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폴란드에서의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송이라고 탈북 자매하고 함께 갔잖아요. 근데 한 방을 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간에 굉장히 좀 저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한마디로 말도 안 듣고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굉장히 좀 사이가 뗀뗀해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밤마다 이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는 15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임종도 못 보고 저는 1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도 없으셨는데 그런 아픔 그리고 저도 우울증을 겪었고 이 친구도 남한에 와서 거의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방에서 나누면서 같이 엉엉 끌어안고 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친구가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고 저하고 너무나도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아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경험도 있었고요. 이 두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상처, 그 시련과 상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타인을 품기 위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확장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가장 첫 열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에 그 맛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장황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영화를 이렇게 쭉 봤던 장면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감독님과 이 어떤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게 인사이트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감독님과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는 게 이런 맛이구나.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독일의 어느 지도자가 얘기했던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신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추 감독님은 신의 옷자락을 하나 붙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는 역사 위를 걸으시는 신의 발자국 소리를 잘 듣고 그 신의 옷자락을 붙드는 게 지도자다. 이 독일 지도자의 말을 제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했을 때 신의 옷자락을 붙드셨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의 그 어떤 우울증에서 만난 하나님, 또 헌신한 충성하고 싶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것이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고 그거를 깨닫게 해준,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저희 추상미 감독님과의 토크 이런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여기 중간에 들어와서 봤는데 굉장한 이렇게 그 키워드가 상처의 연대. 저는 피해자들의 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상처의 연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리달리티 이 연대가 피해받은 사람,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 힐링되는 데 있어서 이 솔리달리티, 상처받은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정말 상처받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이게 그 스크린 꿰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상처가 꿰매지는 순간에 이게 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힐링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신학 이제 기억의 종말 밀라슬로브 볼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우리는 솔리다리티 연대라고 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분과 내 상처, 가해자로부터 받은 악행의 기억이 꼬매질 때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볼 때에 함께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저 이제 폴란드로 간 아이도 전쟁 고아, 그리고 2차 대전을 나치의 잔혹한 가해 행위를 받았던 폴란드의 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이 만남의 연대, 솔리달리티가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이 상처의 연대, 피해자의 연대는 십자가 신학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이스라엘 국가도 망하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지중해를 주름잡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종으로, 자기 애들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네가 생각했던 야훼 하나님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한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랍비들이 다시 야훼 하나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온 게 고통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쉐키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십자가 개신교 신학자들의 십자가 신학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육신을 해석하는 신학이 되고 십자가를 해석하는 신학이 되는데, 저는 아까 추상미 감독님께서 이 상처의 연대가 결국에는 통일의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북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남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십자가의 연대를 통한 것이라면 이게 바로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추 감독님께서 짧은 인생의 순례길에, 그 인생의 짧은 순례길에 이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어가신 그것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셨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영화로 나온 때 그 3년, 거기선 성탄절도 보냈다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주의에서는 꿈도 못 꿀 그런 내용이 특별하게 거기에 전개된 걸 영화로 담아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복음의 통일론의 실마리가 또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또 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게 돼서 끝을 맺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네. 저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일만 열면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 질문 없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괜찮아요?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거 이제 영화 버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한국 통일에 어떻게 또 우리가 성찰하는데 어떤 거울이 될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유럽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인데요. 제가 굉장히 몰랐는데 좀 충격을 받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큰 상처가 있죠. 분단도 여러 번 겪었었고 강대국의 침략을 엄청나게 계속 받고 사실 사회주의가 그 나라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완전 그냥 뭐 일본에 우리가 강점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강점을 당한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나치의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 그 독일이 패전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의 영토를 폴란드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그때 그 영토에 살던 수많은 독일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일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라는 과정에서 이제 폴란드인들이 엄청나게 복수를 한 거예요. 독일인들한테. 그냥 그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디아스포라 그냥 주민들일 뿐인데 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거의 폴란드 유대인 빼고 폴란드 자국민만 한 300만 정도 죽었거든요. 유대인까지 합치면 600만인데 근데 거의 250만 가량 되는 독일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주하는. 근데 그것이 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드러나지 않았냐면 독일이 죽인 수는 600만이니까 일단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고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자행했던 엄청난 그 조약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드러내냐면요. 그 독일 카톨릭 사제단과 폴란드 카톨릭 사제단이 서로 그 몇 주년 이제 전쟁 몇 주년 기념식 때 편지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사실 성찰된 어떤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게 1987년인가 그래요. 그때 폴란드 사제단이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 사제단에게. 폴란드 사제단이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250만 가량의 독일 이주민들을 우리가 참혹하게 죽였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독일 사제단이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도 용서할 테니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다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다음에 독일의 빌리 블란트가 이제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유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그거를 연구하면서 모든 게 영적인 사건이 먼저구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국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덮는 용서를 할 때가 언젠가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거의 매개체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전쟁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양쪽에 이제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 함께 남북한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의 역사가 좀 매개가 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춘혁 교수님과 최삼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통일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충실 평화통일연구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전쟁고와 분단의 아픔에 상징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우리 영화에서 계속 최삼희 감독님 옆에 계셨던 분이 바로 북한에서 온 송이라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그 생각하셨던 좀 이상적인 꿈꾸시는 통일의 모습이 있으신지 감독님과 패널분들에 거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대답해 주셨으면 싶은 것은 이제 이 영화 다음에 후속 작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극영화 버전, 이제 그루터기들이라는 극영화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요 푸아코비체의 아이들은 뭐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다큐도 있었지만 거기는 이 동유럽 체제, 그야말로 냉전 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다면, 푸아코비체라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방치돼서 넘어온 아이들이라는 좀 특별함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을 극비리에 그 건강을 회복시키기까지 폴란드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산산수훈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정말 그 빈민들로 구성이 되었던 푸아코비체의 선생님들, 전쟁의 참상을 겪고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고 본인들이 전쟁 고아 출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이 폴란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의 그 어떤 가난한 하지만 서로 상처를 품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율법, 이데올로기라는 율법과 그리고 상처가 배경이 돼서 서로를 공감하고 연민하게 되는 그 사랑과 그 어떤 차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둘 다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송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야기가 언급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그리고 통일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에 대한 공동체의 문화가 하나가 되는 어떤 과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담고자 지금 영화를 열심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에다가 질문이 뭐였죠? 네네네. 송이는, 여러분들 송이 지금 영화 보셨으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송이는 저하고 지금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정도로. 이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지금 그동안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고요. 뭐 인도네시아 쪽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선교지로 갔다가 아주 계획을 하나님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30년 후에는 인도 사역 마치고 다시 북한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이제 목적지는 북한 선교라고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 두 분이 좀 친하게 말씀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열혈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아까 5시에 좀 먼저 와서 영화를 이제 쭉 봤거든요. 여기서 영화관처럼 이렇게 봤는데 일단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었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북한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만 생각했는데 영화 중간에 나오지만 그 간 아이들 중에서는 북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고아들도 같이 보내졌고, 저도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한도 같이 연관되어 있구나. 예,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이제 마지막에 엔딩씬이라고 그럴까? 마지막에 이제 그 독일의 알파 포인트인가요? 그 독일 분단 현장. 거기를 이제 감독님하고 그 송이 쭉 그 철책이죠. 철책에서 마치 남과 북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쭉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쭉 가면서 서로 간에 그 입장 다른 그런 걸 쭉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 철책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순간에 둘이 이제 만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마치 어떤 상징적으로 남북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북한의 고아들이 같이 갔던 그런 아픈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같이 보듬고 어쩌면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그 철책 끝에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엔딩씬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이제 원래 옛날에 연기하시다가 감독을 하셨는데 북한 고아들이라는 어떤 저는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소재로 시작해서 점점 남북한이라는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게 어느 북한 고아를 다룬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폴란드의 그 교사들 그분들도 마찬가지 상처를 갖고 있고
그래 어쩌면 그 폴란드 교사분들도 그 북한에서 온 고아들을 같이 돌보고 하면서 본인들의 상처도 치유됐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엿보이고, 그리고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과는 이제 상대가 안 된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뭘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거는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북한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랑으로 쭉 끝나는 특성에서 시작해서 어떤 인류 보편적인 그런 걸 끝나는, 그래서 저는 영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잘 이렇게 짜여진 작품이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보면서 불편했던 거는 아까 송이인데, 송이가 이제 끝까지 감독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배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송이를 같이 데리고 간 거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당시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에 갔던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그런 느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대리역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송이는 자기의 결정적인 상처가 드러나는 걸 자꾸 꺼리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목에서 조금 이용된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이가 이제 아까 말한 대목 중에 남한에 오니까 빵이 있어도 내 것만 찾고 뭐 이런 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건 굉장히 두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으로서 아직까지 송이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감독으로서의 어떤 욕심이 송이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아주 깊이는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네, 조금 맞습니다. 불편했어요. 예. 네,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 불편함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의도한 거라기보다는 거기 가서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요. 자연적으로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연기하진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건데, 제가 그것을 이제 포장하고 싶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영화에.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면을, 송이를, 그리고 송이로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우리 강기부대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탈북민들 여기 오시면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취조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살아온 거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 뭘 했고. 그래서 이 탈북민들, 우리 세터민들한테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얘기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트라우마를 그냥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인터뷰를 당하는 송이가 굉장히 이제 취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송이로서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큐를 보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북한으로 넘어간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설명이. 그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서 이 전쟁고아, 폴란드로 간 전쟁고아 출신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생존자들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서 44년 뒤에 대사가 되어서,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교환교수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뭐 외국어 대학 교수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언어 선생님, 이렇게 많이 진짜 리더십으로 쓰임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거는 뭐 남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이들 중에 우수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선진 교육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등생들은 그렇게 쓰임받은 거죠. 하지만 열등생들은 그냥 뭐 노동 이런 환경에 동원이 됐겠죠. 근데 김일성 당시에는 사실 고아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무슨 학원인가요? 네, 대학원에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쓰임을 잘 받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좀 숙청을 당하거나 굉장히 감시와 검열을 당하는 분위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바뀌면 그 권력자가 바뀌면 그들을 대하는 어떤 정책도 바뀌듯이 남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당시엔 굉장히 최고급의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았던 이 북한 고아들이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동유럽에 넘어갔 고아였는데 그 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남북재단의 기자님으로 계시는데요. 그 아버님의 유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절대로 유학 가지 말라는 게 이제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체제, 자유가 없는 체제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아니면 사회 고위층 그 특권도 누리고 그랬던 이제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늦게 와서 네, 나중에 오셔서 지금 저희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백예희 부원장님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다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와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역시 그 예술가의 어떤 그런 눈썰미, 감각들은 좀 탁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뭐 다큐멘터리 그런 작품들을 혹은 그걸 뭐 일종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드실 생각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올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남북 그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의 포로들에 관한 거를 이렇게 좀 책을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도 그 한국 전쟁의 포로 이야기 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이게 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감독하는 분의 철학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상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사제단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독일 사제단, 폴란드 사제단 그렇게 서로 용서의 기가 막힌 복음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87년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 수없이 이 역사의 사실적인 어떤 그 증명을 많은 다큐멘터리 뭐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뭐 교수님들 뭐 논문을 통해서 수없이 왜 이런 나치즘이라는 비극이 생겼고 어디서부터 이게 기원되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사실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금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한국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정말 억울한 사연들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그 상대방을 무조건 어떤 그 증오 혹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겪었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모르니까요.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이 한국전쟁의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 개인의 스토리를 조명할 때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화예술로서 분명히 다큐멘터리나 영화로서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앙인으로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또 지금 듣고 계신 이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 과정을 배우는 여러분들께서 또 나아가고 취해야 할 또 방향이 또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 기독교 통일 지도자 프로그램에 목사님들도 참 많으시고 한데 저는 우리 주광동님 말씀 중에 상당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독일과 폴란드의 사제들 간의 어떤 교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통일도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어야지,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저희는 이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일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이뤄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도 구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우리 지금 해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는 이런 그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 플로어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저희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많이 부끄러우시죠? 오늘 아니면은 감독님과 소통할 기회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나중에 내가 왜 질문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하십시오. 자, 손. 네.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영화 본 거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에서 일하는 조교인데요.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또 중국 단동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이제 목사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교회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제 좌파 우파의 어떤 그런 시각들을 이렇게 갖고 보는 그런 어떤 함정,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나 또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수업도 듣고 고민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의식도 있으실 것 같고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 쪽에 조금 이렇게 쏠리거나 이렇게 편향이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용서잖아요. 네, 용서고 역사에 대한 이제 상처를 넘어서는 것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역사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라는 경우가를 참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을 포함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시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앙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좀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밖에서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복음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치면 제가 옆집에 사는 엄마랑 되게 사이가 나빠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사이가 나쁜데 걔네 애하고 우리 애하고 친구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엄마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서 펑펑 울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엄마라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그냥 모성이거든요. 모성.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모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 전쟁과 하든 남한 전쟁과 하든 가리지 않고 하신 일이, 그 체제가 사회주의건 서구 사회건 가리지 않고 대리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그게 역사적인 팩트라면 그걸 놓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북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막 이거에 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영화를 보시는, 이제 저희 영화를 본 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역사의 상처의 트라우마인데요.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는 이 통일과 남북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희 신앙인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많이 할 수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여기 계신 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공채분들과 그리고 지금 줌을 통해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원우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원우분들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 이 다큐가 너무나 좋아서인지 좀 더 자세하게 후속작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후속작에서는 사실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정말 맛보기고 많은 설명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라는 등장인물은 이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맞이했던 우리 전쟁고아라는 이방인과 우리가 우리 사회 같은 민족이면서도 저들을 무관심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존재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제 엮어보고 싶어서 하여튼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실제 영화는 저 폴란드 푸어코비치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영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100% 실화를 그대로 보여주진 않거든요. 뭐 그러면 다큐가 되겠죠. 영화는 많은 한 30-40% 정도의 픽션이 들어갑니다.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를 위해서. 근데 그 픽션 중에 하나가 폴란드 선생님 중에 아우슈비츠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아들이 죽은 엄마입니다. 그 엄마와 북한 전쟁과가 맺는 새로운 가족 관계, 그 스토리가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남자 주인공의 아이는 아마 남한고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으로 가게 되는 남한고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민이 겪은 역사적인 딜레마가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그 폴란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장님은 그 독일, 추방된 독일인을 죽였던 전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의 피해자이자 그 증오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증오의 결과로서 얻었던 어떤 그런 깨우침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증오의 세뇌 교육을 하려고 했던 북한 인솔교사들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율법과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사랑에 관한, 그러니까 율법 vs 사랑,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에 관한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성탄 파티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도 시나리오에 현재 있습니다. 네, 또 플로어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방금 후속장에 대한 거는 그 기독교통일 지도자학과의 박병희 원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질문 감사드리고요. 여기 패널 분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5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 영화 상영부터요. 지금 8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저희 39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까지 함께 해주신 최상미 감독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숭실평화통일 포럼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